1898년 체코의 온천 마을로 유명했던 야키모프. 이곳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이 하나 발견됩니다. 발견자는 바로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 부부였습니다. 이 물질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을 냈는데요. 1910년에는 자연 상태의 원석에 포함된 이 물질을 따로 빼내어 분리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낸다는 특성 때문에 빛을 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라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듐은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었는데요. 발견자인 마리 퀴리 역시도 라듐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라듐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경이롭고 위험한 물질 라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난다는 특성 때문에 야광 페인트나 발광 도료 등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만들어진 미래 시대를 그려낸 상상화 중에선 라듐으로 집안을 밝게 하고 온도까지 조절하는 라듐 난방기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컸지만 또한 사람들의 엉뚱한 기대를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은 라듐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라듐에서 나오는 빛을 쬐면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심지어 젊음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라듐은 단순히 화학 물질을 넘어서 라듐을 사용한 화장품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 라듐 열풍의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쬐인 암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죽은 것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감안해보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이었던 암이 치료되자 라듐에 대한 사람들의 불분명한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라듐의 효과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인체의 여기저기에 방사선을 비추는 실험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질병에도 라듐의 방사선을 사용했기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관련된 암에 걸리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듐의 인기는 식지 않아서 현재의 시각으로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이 발매됩니다. 의학계에서만 라듐을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당하지만 식품업계에서도 라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라듐이 포함된 라듐 초콜릿입니다. 독일의 회사였던 버크 앤 브라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라듐 초콜릿을 광고할 때 원기 회복에 좋은 초콜릿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식사에 곁들일 스프를 만들었는데 간이 조금 심심하신가요? 저녁으로 나온 구운 스테이크에 찍어 먹을 소금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라듐 소금을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 안에 라듐이 포함되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맛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라듐을 먹는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성에 대해서 몰랐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듐 좌약도 있었는데요. 약 자체의 효능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쾌변이 힘들어 이 좌약을 썼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고통을 받게 됐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소개했던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라듐이 포함된 제품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라듐을 찾는 바람에 얼마 되지도 않는 라듐의 수요가 너무나 올라버려서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무서운 라듐이 포함된 상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부터가 바로 라디톨이라는 제품이며 성분은 딱 두 가지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라듐이었습니다. 라디톨의 개발자였던 윌리엄 베일리는 이 약을 두고 두통, 빈혈, 변비, 천식 등 모든 병에 잘 통한다며 사실상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 라디톨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은 이가 있었습니다.
에벤 바이어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골프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꽤나 유명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으며 골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1906년에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네요. 그랬던 에벤 바이어스는 1927년 사업차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기차의 침대칸에 탑승해 잠을 자고 있던 그는 갑자기 크게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얻은 허리 통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에벤 바이어스에게 허리 통증은 정말 지독한 고질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약을 권해준다며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톨의 개발자였던 윌리엄 베일리였습니다. 반신반의했던 에벤 바이어스는 믿져야 본전이라며 라디톨을 마셔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라디톨을 마시자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였는지 진짜 라디톨의 효과였는지 혹은 베일리가 뭔가 다른 것을 넣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히 라디톨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마셨습니다. 에벤 바이어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복용을 중단한 것은 1930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그가 복용한 라디톨은 약 1,400병이 넘어갔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한 병만 마셔도 충분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효과가 덜하게 느껴져 왔기에 하루에 몇 병씩을 구입해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끔찍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톨의 복용을 중단한 지 몇 개월 후인 1931년부터 그의 몸에 본격적으로 이상 증세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치아가 하나하나 빠져나갔고 체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두통까지 찾아오게 되었으며 특히 턱에 심각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턱에도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에벤 바이어스의 실제 모습이며 보시기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벤 바이어스의 턱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앞니 2개를 제외하고는 아래턱을 포함한 턱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에 남아있던 뼈 조직이 분해되고 있었고 뇌종양과 더불어 두개골의 구멍까지 뚫릴 정도였다는데요. 법원에서는 라디톨의 독성을 직접 증언해달라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심각하게 방사능에 피폭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출석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32년 3월에 암으로 인해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사망 후에도 그의 몸에는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었기에 납으로 만들어진 관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실제로 라듐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대대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라듐 걸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해당 여성들이 일하던 공장은 라듐을 가지고 발광 도료를 사용해 야광 시계를 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침과 분침 그리고 시계판의 숫자들에 라듐을 발라넣는 야광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라듐이 새로운 물질이었던 이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손목시계로도 제작될 정도였으니 그 인기를 알만합니다. 문제는 이 시계에 라듐을 바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광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시계의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색칠을 하기 위해 정교한 크기의 붓을 사용해서 라듐을 발랐는데요. 그런데 붓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붓은 사용하다 보면 끄트머리가 흐트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보통은 붓을 물에 넣어서 다시 붓 끄트머리를 정리하거나 물감을 좀 더 묻혀서 붓 끝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던 정교한 붓 역시도 사용하다 보면 끄트머리가 갈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붓이 작다 보니 정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붓 끝을 입으로 물어서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사진 역시 시청하실 때 주의를 바랍니다.
결국 야광시계 공장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차례차례로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다수가 구강암과 후두암 등에 걸리게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목과 턱, 코를 비롯한 부분이 흉하게 붓다가 괴사하며 썩어 들어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이들은 바로 라듐이 원인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1939년 피해자들에게 1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비록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이겼지만 이미 병에 걸린 이들은 재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숨지거나 살아있던 이들도 곧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듐걸즈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라듐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지금은 야광시계에 당연히 라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야광시계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개는 트리튬이라는 것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트리튬은 한국 군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K2 소총에도 야간 사격을 위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무턱대고 몸에 좋다며 오남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은 비단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가끔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위험하면서도 경이로운 물질이었던 라듐에 얽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